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각 지자체별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의 행방을 발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친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벌어진 수원에서는 출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기 한 명이 추가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차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가정집에서 신생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행방이 묘연한 아기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앞서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23명에 포함돼 있었고 1명은 감사원으로부터 추가로 통보된 사례입니다. 둘 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과 30대 외국인 여성으로 수원시는 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으로 받은 신생아 번호가 22고 외국인은 19인 걸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2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해 1월 출산 직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었다고 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한 재단에 의해 서울의 한 지자체로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30대 외국인 여성은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이 안 돼 당사자의 소재는 물론 아이의 생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출입국 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5건 범죄 의심 사례에 대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오산 사례는 병원 전산 입력 오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가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에 확인한 결과 수사 의뢰한 건 외에 인천에서 3건, 화성시와 평택시에서 각각 1건씩 모두 5건의 미등록 아이들이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이 찾아낸 2,200여 명을 포함한 이른바 미등록 유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본격적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여러 사정으로 스스로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엔 1,418명의 영아가 남겨졌습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는 4명 중에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 출산까지 따지면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지는 아이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위기영아보호 상담지원센터. 소위 베이비박스로 불리는 이곳에 지난 8년 동안 1,418명의 아기가 남겨졌습니다. 보호자 상담을 통해 225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갔고 148명은 입양기관에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1,045명은 미아로 신고된 뒤 대부분 보육시설로 갔습니다. 이들은 출생 미신고 아이로 남습니다. 정부가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한 아동의 숫자는 2,236명. 같은 기간 베이비박스에서 미아로 신고된 아이들을 제외하면 행적을 알 수 없는 아기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사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오면.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아마 상당수가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될 겁니다.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했거나 어린 미혼모와 난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 병원 밖에서 몰래 출산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기록으로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복잡한 절차 탓에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을 하면 법원을 통해 친모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자녀를 출생시키지 못했다, 재택출산해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119로 불렀어도 이제 이런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면 출생신고 못하게 되고. 한 아동단체가 2년 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양육시설을 조사해봤더니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 미등록 아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출산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규모를 추정할 수 없는 것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인 것 같아요.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그 현장에서는 많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왔지만 자신을 입증할 이름도 기록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 이들을 찾아내 보호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는데 출산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자녀 3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출석을 포기한 겁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자녀 2명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고 씨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 씨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임신 중절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출산 직후 작성된 퇴원서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넷째 딸 출산 다음 날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이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실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고 씨는 퇴원 당일 아기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퇴원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이 맞다면 아내의 범행을 알았거나 나아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모나 친모 가족이 출산 후 퇴원을 할 때 남편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고 씨 남편을 조만간 다시 불러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인터넷에서 만난 남녀에게 건넸다는 여성이 경기도 화성에서 적발됐죠. 경찰이 아이를 건네받은 일당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수년 동안 신생아를 구한다며 불법 입양을 시도해온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에서 영아유기 혐의로 적발된 20대 여성. 재작년 12월 출산한 뒤 인터넷에 입양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익명 대화방으로만 연락해 이들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취재진이 직접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입양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곧바로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과 입양을 원한다는 질의응답 형식 글 수십 개가 줄줄이 뜹니다. 입양 희망 댓글엔 쪽지를 달라거나 익명 대화방 주소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원한다는 이들은 누구일까? 취재진이 최근 4년간 작성된 입양 관련 질의응답 글을 분석해봤습니다. 300여 개의 계정으로 작성된 글들 중에는 금전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일과 지역을 알려달라, 여자아이면 출산까지 도와드리겠다 등 노골적으로 입양을 추진하는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이들 가운데 뒷자리가 동일한 전화번호를 쓰는 계정 6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계정으로는 조산사라며 무료 출산과 지원금 100만 원을 제안했고 또 다른 계정으로는 의사 부부인데 아이를 원한다며 2016년에 한 명을 입양했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입양 알선업자가 댓글을 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격성을 충족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이번 감사원 조사로 미신고 신생아 일부가 불법 입양됐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익명 대화방 대다수는 삭제됐습니다. 화성 영아유기 여성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아이를 데려간 일행이 입양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 등에 곧바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그리고
산모의 신원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서 병원 밖 출산을 막자는 취지의 보호 출산제. 이들 정책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동의 권리, 그리고 의료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에 관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사항은 보완하면서 법안이 빨리 처리돼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모의 출산을 맡은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만 10건 넘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과 책임을 지운다는 반발 때문에 논의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산모이신 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런 행정적인 등록 이런 절차 때문에 환자분 또는 내원하신 산모분하고 갈등을 이제 겪어야 할 이유도 없고. 최근에서야 의료기관을 대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을 통보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는 시작 못했습니다. 출생 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산모들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고 자칫 병원 외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보호 출산제입니다. 산모가 원할 경우 신원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국가가 입양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산모가 아기를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친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뺏는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이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호출산제로 가면 사실은 엄마의 그런 정보만 사실은 숨기는 거잖아요. 출생 등록의 사각지대에 아이들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생 배경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일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를 미인정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기 결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정부가 처음으로 전부 조사해 봤는데 아동학대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가 20명에 달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아파트. 구급차가 급히 지나가더니 곧이어 경찰차까지 따라갑니다. 온몸에 멍자국이 있던 11살 아이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아 장기 결석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전화로만 아이 상태를 확인했을 뿐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하고 통화하고 학생하고도 통화를 다 했더라고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 결석 중인 학생에 대해 첫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상은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인 유치원과 초중 특수학교 학생 6,871명. 대면 관찰을 실시한 결과 59명에게서 학대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명과 관련해선 범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들은 먼저 분리 조치했습니다. 아동학대 증황이 발견된 20명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 지원, 가정 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과 12월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석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 관찰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학습,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업자들이 사재기와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량의 천일염이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채 염전에서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00여 개의 염전이 몰려있는 전남 신안의 한 농협.
창고 가득 쌓여있는 천일염 포마다 손바닥만한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로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력제가 없으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력제가 없으면 이게 무엇을 생산되는지 국내산인지 순수 전혀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천일염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다가가자 운전기사가 황급히 화물칸을 덮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이력제 표지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소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햇 천일염이 트럭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택배로 보내지는 천일염이 모이는 선착장역 공터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잔뜩 쌓여있는 천일염 대부분 이력 표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유통될 천일염들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이력제가 붙어 있어야 할 곳에 이력제가 안 붙은 채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력제가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력제 하신 분이 전화를 안 받으신대요. 방금 염전에서 트럭에 실려온 천일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력제가 하나도 안 붙어 있거든요. 갖고 가서 실행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소금 생산자인 척 대량의 소금을 싹쓸이하고 있는 업자들을 접촉해봤습니다. 이력제 없는데 그냥 내보내 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운송기사들은 대량의 천일염이 이렇게 이력 표지도 없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나요? 많다고. 이럴 때 붙잡고 한 것이 한 70만 장이면 안 붙인 것이 30만 장. 이렇게 이력을 숨긴 채 빠져나간 소금은 중국산과 섞어 파는 이른바 포대가리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네. 사기치는 거지. 나중에도 중국 소금을 또 포대가리하고 배합해갖고 중국 거 수입해가지고 또 포대가리 국산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어디에서도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단속을 못하잖아.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잡아야 돼. 천일염 이력제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갑자기 밀려드는 주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인력 자체가 딸려버리니까 일일이 계속 지켜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들이.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현재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등록제인 천일염 이력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자, 이렇게 소금 사재기가 시작되고 불법 유통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금 절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소금 판매사기 창고에서 무려 14톤의 소금이 사라졌는데요. 경찰이 범인을 잡고 봤더니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해안도로, 하얀 포대를 잔뜩 실은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틀 뒤 똑같은 포대를 실은 화물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화물차에 실려 있는 건 훔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 보관된 곳은 농촌 마을의 한 폐축사였습니다. 마을의 한 소금 판매상이 2018년부터 이곳에 2천만 원어치 14톤의 소금을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인들이 소금을 좀 달라 해서 그래서 가지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차 멈추고 내려가지고. 그동안은 소금을 훔쳐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을 보관하던 창고에는 문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범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이었습니다. 소금을 몇 차례 사기도 한 지인들은 소금 가격이 오르자 주인 몰래 창고에서 소금을 훔쳤고 아예 화물차를 끌고 와서 몽땅 실어간 겁니다. 일본 원전으로 인해 소금값이 고공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 훔쳐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의 속도를. 범인들이 훔쳐갔던 소금입니다. 창고에서 20kg짜리 소금 700포대가 사라졌지만 현재는 채 절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훔친 소금을 집과 창고에 숨겨놓고 몰래 팔았습니다. 경찰은 소금을 훔친 60대 부부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주체인 도쿄전력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핵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인데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원전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물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核物質防護の事案が発生した背景に原子力安全にも共通して影響を与えている要因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意識から 지난 2021년 3월 자격이 없는 발전소 직원이 다른 직원의 출입증을 몰래 가져가 중앙제어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됐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중앙제어실에 대한 테러 또는 침입 경비 장치가 장기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전의 중앙제어실은 원자로 관리와 핵연료 교체, 핵물질 보관 등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로 인가를 받은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니가타현 주민은 물론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도쿄전력의 안전 불감증을 비난했고 결국 원자력 규제위는 도쿄전력이 해당 원전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적격성 여부를 재심사하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地元の皆様、それから地域の皆様、社会の皆様にもですね、ご不安を与えているので、私としては一日も早く解消していくべき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けれども。 도쿄전력은 지난 2019년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 흡착 필터 25개가 모두 파손됐으나 이 사실을 숨겼고 2년 뒤인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허술한 핵물질 관리 탓에 적격성 심사까지 다시 받아야 하는 도쿄전력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물론 주변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부동산 침체기라고 하는 요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주택 사전 청약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한강뷰의 역세권 아파트라 인기가 좋았는데 청약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이른바 아빠 찬스 아니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에 1호선과 9호선역이 가까워 강남과 강북을 쉽게 오가는 R자 입지로 꼽혔습니다. 오늘 마감된 59제곱미터 255세대의 사전 청약에는 7만 2천 명이 몰려 283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추정 분양가만 8억 7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4, 5억 원가량 낮아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물가 인상이나 민간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때문에 분양가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난 입지에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수요적 관심이 쏠렸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은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650만 9천 원이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탈락입니다. 제외되는 맞벌이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소득 조건에 걸려서 청약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공공분양은 할 수 없는 그런 역차별이 아무래도 있죠. 소득은 낮으면서 9억 원이란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연 4%대 특례 보금자리론을 최대 5억 원까지 받으면 30년 동안 월 25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빚을 최대로 내도 당장 4억 원 가까운 현금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 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관심 입지인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고, 서울 고덕의 공공주택도 오는 26일부터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차량이 2만 대에 달했고 피해 액수도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차량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배주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여름 서울. 금세 하천으로 변해버린 도로를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헤쳐나갑니다. 적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으로 올 여름도 국지성 폭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자동차 범퍼 높이까지 물이 올라온다면 아예 진입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면 미리 1단이나 2단으로 기어를 낮춘 뒤 중간에 서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차를 세울 경우 배기구로 물이 거꾸로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바퀴 절반 아래로 잠길 정도의 물 웅덩이 역시 시속 10에서 20km로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통과를 한 다음엔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밟아 젖어있는 제동 장치를 말려줘야 브레이크 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습니다. 순간 가속으로 달라지게 되면 차 내부로 물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엑셀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룸에 물이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물을 건너다 차가 멈춰버렸다면 시동을 다시 걸어선 안 됩니다.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까지 물이 들어가 수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좋고 이게 안 될 경우 몸을 먼저 피한 뒤 견인을 요청하는 게 최선입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엔진을 켜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그 전기 스파크가 튀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그 엔진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에 방수 처리가 돼 있어 상대적으로 침수에 강합니다. 하지만 한번 침수되면 고장과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지대 주행이나 주차를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은 오랜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가 끝날 때마다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여러 교사 학부모 단체는 아예 킬러 문항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고 정부 여당은 핀셋으로 속가내듯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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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별력을 핑계로 한 킬러 문항으로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이 좌절과 절망의 고리를 하나라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정부 여당도 당장 올해 수능부터 초고난도 문항을 반드시 속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난이도가 급격히 올랐던 이른바 불수능 때마다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교과 이외의 학습을 금지한 대상은 학교 수업과 초중고 입학시험, 그리고 각 대학별 입학 전형뿐입니다. 수능시험이나 이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수능을 명시하지 않은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서는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문제는 킬러 문항에 대한 기준이 교육계에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가리키는지, 아무리 쉬워도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문제면 킬러 문항인지, 아니면 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했더라도 문제를 과하게 꼬아서 학원식 교육이 필요한 정도라면 문제인 건지 시각이 서로 엇갈립니다. 정답률이 낮든 높든 어떤 문항이든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한다면 이 문항은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는 26일 교육부가 킬러 문항의 예시를 들기로 한 만큼 공정수능을 둘러싼 논란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성적이나 출석 정보를 관리하는 학사 정보 시스템 나이스가 새로운 버전으로 전국의 학교에 전면 설치됐는데요. 개통 첫날부터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남의 학교 성적표와 기말고사 정답까지 출력되면서 학교마다 시험을 다시 준비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 한 교사가 학사정보 시스템 나이스에서 학생들의 출결 내역을 인쇄했는데 수학 수행평가 성적이 출력됐습니다. 더구나 이 성적표는 도봉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실제 자료였습니다. 화면에서는 우리 학교 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눌렀는데 다른 학교에 출력이 돼버린 거야. 또 다른 학교에선 엉뚱한 학교의 기말고사 답안까지 노출됐습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기말고사의 문항과 정답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문제지 인쇄까지 마친 학교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안지를 포장한 상태인데 금고 같은 거에 잠궈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시하는 건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오락가락하니까 시험지를 급하게 다시 인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한 800명 되거든요. 사과목장 또 한 3-4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00장 넘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종이가 없어가지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빌리고 있고. 이 같은 오류는 2,8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새 학사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를 지난 21일 개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과부하에 따른 인쇄 배달에 문제가 생겼다며 정답 출력 오류에 대해선 공식 신고가 접수된 학교는 10곳 미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차 조치는 했는데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일까지는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방학을 앞둔 학기 말에 시스템 도입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왜 하필 지금 하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2,800억 들었다고 했는데 왜 도대체 바꿨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부는 대입 일정 탓에 더 미룰 수 없었다며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 조치를 멈춰 직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면직 사유였던 TV조선 재승인 과정의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면직 사유는 일단 소명됐다면서 한 전 위원장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면서 4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뽑은 뒤 TV조선 평가점수 수정에 관여했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였으며 점수 조작이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시켰다. 4가지입니다. 법원은 각각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부 사유가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점수가 수정됐다는 걸 알았을 텐데 경위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법 부당한 상황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방통위원장 직무를 방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 확인도 없이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는 면직 사유도 일단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방통위 재심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방통위원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4가지 면직 사유 모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결론이 달라 많이 아쉽다며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본 소송에서도 계속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그동안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대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지 2달 만에 검찰이 결국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17,000쪽 분량을 굳이 종이로 복사해서 넘겨줬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 봉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검사들끼리 경력금이라며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둔 정치적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대검의 특활비 내역 대부분과 중앙지검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도 포함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시민단체가 판결을 지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2달이 지났어야 검찰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분석하기 좋게 파일 형태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상자로 10개, 대검 9,900여 쪽, 중앙지검 약 6,800쪽, 총 17,000쪽 정도를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 게 이 박스를 통해서 저는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제공된 건 일단 6개월치. 검찰은 특활비 자료 원본이 종이어서 파일로 제공 못했다며 계속 복사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엉뚱하게 쓰인 특활비는 없는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북한 주민이 등장해서 일상을 소개하는 형식의 유튜브 채널들의 국내 접속을 정부가 차단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공식 매체가 아닌 접근이 쉬운 유튜브 등을 활용해 대남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Hi everyone, I'm Yumi from Pyongyang.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젊은 여성. 능라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조깅도 하며 평양 곳곳을 소개합니다. I'm going to show you the changing appearance of Pyongyang and people's daily life as well as mine. 지난해 6월 개설된 뒤 매달 2-3개 영상을 올리며 2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11살 소녀가 만들었다는 채널도 있습니다. I'm Song I-im from Pyongyang. I'm 11 years old. 북한 주민의 일상을 알린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최상류층만 누리는 특권에 가깝고 정작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유튜브 채널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차단을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이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 3곳의 국내 접속을 막았습니다. 북한이 이미 접속이 끊긴 우리민족끼리 등 기존 선전 매체를 대신해 접근이 쉬운 유튜브를 새로운 선동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유튜버라 하더라도 선전선동부의 철저한 기획하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성, 아이를 활용을 해서 권위주의 독재 성격을 순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북한의 사상과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라며 사상전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출연자와 배경만 바꾸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심리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추방 조항까지 강화됐는데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보안당국이 미국계 컨설팅 업체의 중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중국의 핵심 산업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窃取我国军事军工、经济金融等重点领域的情报信息活动日渐猖獗. 최근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자국 통제를 각 부문에서 강화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9년 만에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이 도입됩니다. 사이버 간첩 등 안보 위협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은밀해졌다며 간첩 행위의 정의와 강제조사 권한을 강화한 법안입니다. 完善关于网络间谍行为的规定，针对信息网络的特点，明确间谍组织及其代理人等。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간첩 행위의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하고 한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전에 반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자의적인 문구가 많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로 꼽힙니다. 가령 중국이나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해 저장하거나 군부대나 중요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민이 비인가 종교단체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을 적용해 추방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가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자료 수집 활동이나 특파원들의 취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혹시 모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국내 여행객들을 상대로 반간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경찰이 오늘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홍준표 시장의 개인 홍보에 쓰고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인데요. 홍 시장은 최근 성소수자 관련 축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보복 수사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지하주차장,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경찰들이 잇따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구시정뉴스와 대구시 SNS 채널을 담당하는 뉴미디어 담당관실입니다.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관련 금일 09시경부터 대구시청 뉴미디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은 4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담당자 등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단은 대구시 유튜브 채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3조 원을 투자를 통해 지난 2월 대구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유튜브 채널이 짧은 동영상, 파워풀 홍 시장 코너 등을 통해 홍 시장의 개인 이미지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홍준표 시장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춥다 빨리 해라.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홍 시장은 퀴어 축제 당시 적법한 공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보복 수사를 하느냐며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또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 경찰은 압수수색 신청이 퀴어 축제 전에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했고 대구 경찰 직장인 협의회 연합은 성명을 내고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냐며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심해로 내려갔다 사라진 잠수정의 잔해가 실종된 지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파괴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탑승자 5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수색 나흘 만에 실종된 잠수정의 잔해를 찾아냈습니다. 심해 여행의 목적지인 타이타닉호의 뱃머리에서 488m 떨어진 바닷속에서 잠수정의 꼬리와 머리 등 처참하게 부서진 조각 5개를 잇따라 발견한 겁니다. First indication there was a catastrophic event. Shortly thereafter we found a second. 하지만 정작 중요한 탑승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이 이 정도로 부서진 걸 보면 탑승자 5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닷속 압력이 잠수정을 압박해 내부를 급속히 찌그러뜨려 파괴하는 내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잠수정이 출항하고 몇 시간 뒤 해저에서 폭발음을 감지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정 운영사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험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운영했다는 내부 고발과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목숨을 걸고 물 위로 올라왔다는 탑승 경험자의 증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Everybody was nervous. Could we reach the bottom or have we returned because some dives before they got problems with the battery systems. 한 사람에 3억 원 넘는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알고 보니 몇만 원짜리 게임용 무선 조종기로 잠수정을 조종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탑승자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닷속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라 시신 발견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뒤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려다가 들통이 나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 한 여성이 5차로 도로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습니다. 이때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이 여성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이 차는 급하게 방향을 바꾸더니 그대로 달아나려 했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멈춰 세웠습니다. 30대 운전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택시기사와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가 싶더니 차로 돌아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여성은 온몸이 골절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신이 아닌 회사 직원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역시 당시 운전자는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직원이 나눈 SNS 대화 기록이 확인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는 들통이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해서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2달 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건데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회사 직원도 범인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쇄신을 목표로 출범시킨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번째 제안을 내놨습니다. 당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제안인데 민주당의 속사정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공식 명칭은 위원장 이름을 따서 김은경 혁신위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혁신안으로 당 차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혁신위 출범 배경이 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특권 포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2명 중 106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하면서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을 뿐 당 차원의 입장은 내지 않아 왔는데 혁신위의 제안으로 공식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내 의견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혁신위 결정이라면 따르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따르겠다. 하지만 앞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텐데 검찰이 전부 잡아가도록 두겠다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안팎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혁신위 1호 제안이 거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수월할지 얼만큼 파열음을 낼지가 향후 혁신위의 활동과 위상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하노이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에 집중됐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외교, 안보 분야로도 협력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인 베트남. 20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두 정상은 경제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베트남 광물 개발에서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한국은 베트남에 4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을 유상 원조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여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연간 195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협정도 여럿 체결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해양 치안에서의 협력을 특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Việt Nam xác định Hàn Quốc là nước có vị trí ưu tiên quan trọng hàng đầu, mong muốn cùng Hàn Quốc thúc đẩy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phát triển thực chất, hiệu quả và lâu dài. 대통령실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 구축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트남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에서 최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베트남,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경제, 외교, 안보 분야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개체수가 줄어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큰 바다 사자가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큰 바다 사자가 가거도의 모습을 드러낸 건 거의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100길로 4시간 떨어진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푸른 바다와 마주한 갯바위 위에 몸집이 커다란 바다동물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한참을 쉬기도 하고 갯바위 아래로 내려와 연거푸 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2m는 돼 보이는 몸 길이에 회갈색의 긴 털.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큰 바다사자입니다. 큰 바다사자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거지도 못한 것도 얘기 좀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다 지금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찍는데. 큰 바다사자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가거도에서 2km 정도 떨어진 구굴도와 계린도에 120여 마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남획돼 서남의 근해에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후 동해나 제주도에서 목격되기도 했지만 가거도에서 발견된 것은 거의 100년 만입니다. 제주도에 나왔던 것도 벌써 2012년인가 그러니까 10년이 더 됐으니 그 이후로 서남해안 쪽으로 나왔던 보고를 따로 본 게 없거든요. 가거도를 찾아온 진귀한 손님은 반나절이 지난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학계에선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위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서남해까지 헤엄쳐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내일 수원과의 슈퍼매치를 끝으로 FC 서울을 떠나 원 소속팀으로 돌아갑니다. 서울과의 짧은 동행을 마친 뒤 다시 한번 유럽 무대를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축구 팬들을 설레게 했던 깜짝 국내 복귀. 특급 골잡이의 합류에 기대도 컸습니다. 유저 형 6개월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은 하고 갑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골 침묵은 길었습니다. 개막 2달이 돼서야 페널티킥으로 첫 골. 뒤이어 첫 필드골까지 터뜨렸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의문은 커졌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의주한테 농담 어린 이야기는 했지만 골은 2골이지만 우리 팀에 15골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지난 6월 A매치 대표팀 명단 발표 이후 황의조의 골 감각은 무섭게 되살아났습니다. 기성용의 뒤꿈치 패스를 받아 희규의 가마차기로 멋진 골을 터뜨렸고 대표팀 소집 하루 전날엔 포항을 상대로 엄청난 궤적의 중거리 슛 원더골을 꽂아 넣으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던 대표팀의 경기력에도 역시 황의조라는 말이 나올 만큼 노련한 마무리 능력은 빛났고 1년 만에 값진 A매치 득점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지도 몰랐는데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많이 득점도 꾸준히 하고 있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기량을 회복했지만 어느새 이별의 순간도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서울과의 임대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유럽 무대를 향해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늘 그랬듯 도전인 것 같아요. 저도 늦은 나이에 유럽에 진출했었고 좋은 경험들이 많이 쌓였었고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훈련을 마치고 안익수 감독과 한참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눈 황의조.
마지막이 될 내일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드래프트에서 키 2m 24의 대형 센터 프랑스의 웬반야마가 1순위로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세기의 재능을 품은 샌안토니오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1순위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The San Antonio Spurs select Victor Wembanyama. 행사장은 물론 샌안토니오 상점들과 홈구장 AT&T 센터까지 엄청난 함성으로 뒤덮였고 팬들은 따끈따끈한 웬바냐마 유니폼을 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샌안토니오 모자를 쓴 웬바냐마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Accomplishing something that I've been dreaming of, my whole life. Hearing that sentence from Adam Silver, I've dreamed of it so much that I gotta cry, NBA 역대 드래프트 1순위 가운데 중국의 야오밍 이후 가장 큰 키 2m 24cm의 웬바냐마. 센터라고는 믿기 힘든 유연한 드리블과 3점슛 능력까지 장착한 웬바냐마는 프랑스 리그를 폭격하며 세기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년 전 청소년 대표팀 경기에서는 우리에게 69점 차 패배의 굴욕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웬바냐마는 자신처럼 1순위로 입단해 샌안토니오의 우승을 이끈 팀 던컨을 롤모델로 꼽았습니다. Tim Duncan, if I get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him, it's gonna be. I can't really think of a better role model. 백전노장 포포비치 감독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He's not LeBron or Tim or Kobe or anybody else. He's Victor. That's who we want him to be. 드래프트 전부터 받은 뜨거운 관심을 NBA 무대에서도 증명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PGA 투어 통산 23승을 거둔 맥길로이가 데뷔 13년 만에 첫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주영 선수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장마전선 북상을 앞두고 날이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일제히 30도 이상을 웃돌겠는데요. 덥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홍천과 가평 등지의 체감 더위는 33도를 웃돌겠고요.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이들 지역에는 반짝 폭염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밤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에,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라도 내륙과 경남 지방 에서도 오겠고요. 밤부터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비가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일요일 하루 동안에만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00에서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의 하늘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사이 서해안 지방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에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워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도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중 나이스 오류와 관련해 시험지 유출이 아닌 정답 유출로 바로 잡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